당신은 매일 같은 재정적 굴레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똑같은 걱정, 똑같은 부족함, 똑같은 절망. 당신은 성공에 대한 모든 책을 읽었다. 모든 비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가? 왜 여전히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가? 답은 당신이 찾고 있던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천 년 동안 수백만 명이 암송해온 23개의 구절. 당신도 아마 어릴 때부터 들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부의 공식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편 23편은 종교적 위안이 아니다. 이것은 번영의 청사진이다. 피에르모 멘데스는 파산 직전의 철물점 주인이었다. 마지막 희망도 사라져가던 그때 한 노인이 그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었다. 3개월 만에 그의 수입은 3배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다.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평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수천 년간 감춰져온 이 공식을 받아들일 것인가? 앞으로 15분 안에 당신의 마음가짐을 송두리째 바꿀 실제적인 방법을 보여주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하라. 번호 1. 시편 23편과 번영의 연결. 당신은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수천 년 동안 수백만 명이 암송해온 이 23개의 구절. 당신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을 것이다. 교회에서, 장례식에서, 위기의 순간에. 하지만 그 진짜 힘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번영의 공식이다. 당신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특별한 프로그래밍을 받고 있다. 부족함이 아닌 충만함의 프로그래밍을. 생각해보라.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어떤 기회를 보는가? 그들은 절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들은 결핍의 렌즈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평온한 마음 상태다. 창조적 사고가 흘러나오는 정신적 환경,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는 절대 떠오르지 않는 해결책들이 이 고요함 속에서 태어난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평온을 느꼈는가? 언제 마지막으로 마음이 고요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할 수 없다. 그들은 끊임없는 소음 속에 살고 있다. 걱정의 소음, 두려움의 소음, 결핍의 소음. 하지만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다.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 모든 혁신적 해결책, 모든 수익성 있는 기회는 고요한 마음에서 태어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목적에 대한 이야기다. 명확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목적. 당신에게 그런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살아남는 것과 번영하는 것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다. 살아남으려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한다. 번영하려는 사람은 위기에서도 기회를 창조한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가 핵심이다.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경제가 어려울 때도, 경쟁이 치열할 때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도 꺾이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외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면의 확신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알고 있다. 진정한 힘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바로 풍요의 마음가짐이다. 부족함이 아닌 넘침의 관점.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부족한 것들인가? 아니면 넘치는 가능성들인가? 시편 23편은 단순한 종교적 텍스트가 아니다. 이것은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도구다. 결핍의 사고에서 풍요의 사고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의 시작이다. 번호 2. 번영을 가로막는 정신적 장애물.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가 아니다. 경쟁이 아니다. 운이 나쁜 것도 아니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부터 당신은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똑같은 걱정,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제한적 믿음. 돈이 부족해. 일자리가 없어. 경쟁이 너무 심해. 나이가 너무 많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이 모든 생각들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당신이 부족함에 집중하면 부족함을 경험하게 된다. 당신이 문제에 집중하면 더 많은 문제가 찾아온다. 당신이 실패에 집중하면 실패가 당신의 현실이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더 많이 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라. 빨간색 물건들을 찾아보라. 찾았는가? 이제 눈을 감고 파란색 물건들을 말해보라.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빨간색에 집중하도록 지시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당신은 매일 결핍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결핍만 보인다. 기회는 당신 바로 옆에 있는데도 보지 못한다. 나는 운이 없어. 정말인가? 아니면 당신이 불운에만 집중해서 행운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가? 그들이 다른 현실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같은 현실을 다르게 보고 있을 뿐이다. 실패한 사람은 문제를 본다. 성공한 사람은 해결책을 본다. 실패한 사람은 장애물을 본다. 성공한 사람은 기회를 본다. 실패한 사람은 경쟁자를 본다. 성공한 사람은 파트너를 본다. 같은 상황, 다른 관점. 그리고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을 해왔다. 왜 나에게는 돈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질문들은 당신을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끈다. 올바른 질문은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을 창조적 모드로 전환시킨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패배자의 마음가짐에 깊이 빠져 있다. 그들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는다. 경제의 피해자, 시스템의 피해자, 상황의 피해자. 피해자 의식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정신적 독이다. 피해자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항상 외부 환경 탓을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신은 피해자인가? 창조자인가? 피해자는 불평한다. 창조자는 해결책을 찾는다. 피해자는 변명한다. 창조자는 행동한다. 피해자는 운명을 받아들인다. 창조자는 운명을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계속해서 같은 정신적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채택할 것인가? 변화는 결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변화는 항상 내부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생각에서, 당신의 믿음에서, 당신의 관점에서. 번호 3. 생각의 힘과 명확한 목적.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창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른다. 기에르모가 바로 그랬다. 매일 아침 철물점 문을 열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도 손님이 별로 오지 않겠지. 경제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아. 온라인 쇼핑 때문에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살아남기 힘들어. 그리고 정확히 그런 현실을 경험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법칙이다.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결정한다. 기에르모는 몇 달 동안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의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마테오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마테오 씨가 기에르모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지 아는가? 고요한 마음만이 창조적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다. 기에르모는 언제부터 진정한 평온을 잃었을까? 언제부터 마음이 끊임없는 걱정으로 가득 찼을까? 그는 기억할 수 없었다. 너무 오래전 일이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다. 혼란한 마음에서는 절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 두려운 마음에서는 절대 창조적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는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맞다. 마음이 고요할 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고요함이야말로 창조력의 근원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고요함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인다. 끊임없이 소음에 노출된다. 끊임없이 자극을 찾는다. 그리고 그들은 궁금해한다. 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할까? 답은 간단하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다. 마테오 씨가 기에르모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인지 아는가? 돈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높은 목적이 필요하다. 더 의미 있는 사명이 필요하다. 기에르모는 깨달았다. 자신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월세를 내기 위해,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빚을 갚기 위해. 하지만 이것은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반응이다. 진정한 목적은 당신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이다. 당신으로 하여금 더 크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기에르모에게 그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장인 정신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것, 사라져가는 전통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 역사와 문화를 살아있게 하는 것. 갑자기 그의 철물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화유산의 보고였다. 지식의 전수처였다. 전통의 수호자였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꿨다. 당신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당신을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는 더 큰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당신도 기에르모처럼 단순히 생존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생존과 번영 사이의 차이점을 아는가? 생존하는 사람은 문제에 반응한다. 번영하는 사람은 비전을 창조한다. 생존하는 사람은 필요에 의해 움직인다. 번영하는 사람은 열정에 의해 추진된다. 생존하는 사람은 현재에 갇혀 있다. 번영하는 사람은 미래를 만든다. 마테오 씨가 기에르모에게 말했다. 당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단순히 돈을 위해 대장장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었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술을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목적이다. 당신의 일이 단순한 생계수단인가? 아니면 더 큰 사명의 일부인가? 번호사, 실천적 믿음과 창의적 시각화.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말로만 하는 믿음과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만 믿는다.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여전히 걱정한다. 여전히 두려워한다. 여전히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한다. 진정한 믿음은 다르다. 진정한 믿음은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믿음은 증거가 부족해도 계속 전진한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이 반대로 보여도 확신을 잃지 않는다. 기에르모가 바로 이런 시험을 받았다. 마테오 씨로부터 새로운 관점을 배운 후 처음 며칠은 희망이 보였다. 마음이 평온해졌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시 엄습했다. 월말이 다가왔고 월세를 낼 돈이 부족했다. 주요 거래처에서 주문을 취소했다는 연락이 왔다. 경쟁 업체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을 빼앗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당신도 알 것이다. 하지만 마테오 씨는 정확히 이런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기에르모,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구 시스템이 저항할 거야. 모든 것이 더 어려워 보일 거야. 이것은 시험이야. 당신이 정말로 변화를 원하는지 아니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지를 시험하는 거야. 기에르모는 선택해야 했다.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믿음을 계속 실천할 것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암송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은행 계좌는 거의 비어 있었고 청구서는 쌓여갔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계속했다. 증거와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테오 씨는 이 구절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야, 기에르모. 이것은 지금 당장의 선언이야. 당신의 잔이 이미 넘치고 있다는 선언.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현실은 당신이 만드는 거야, 기에르모. 당신이 먼저 풍요를 마음에 그려야 해. 그래야 실제로도 경험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창의적 시각화의 힘이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은 모두 현실이 되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성공을 그려봤다는 것이다. 그들은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목표를 달성한 느낌을 미리 경험했다. 꿈이 현실이 된 상황을 마음속으로 살아봤다. 이것은 단순한 백일몽이 아니다. 이것은 정신적 리허설이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머릿속으로 완벽한 동작을 연습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성공을 연습한다. 기에르모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연습을 했다. 자신의 철물점이 고객들로 붐비는 모습을 상상했다. 전통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모습을 그려봤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들이 다시 인정받는 모습을 상상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웠다. 현실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점점 생생해졌다. 점점 진짜 같아졌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다. 전에는 고객이 와도 그냥 물건만 팔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였다.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나누기 시작했다. 전에는 새로운 제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닿았다. 전통 기법으로 만든 수제품을 진열하기 시작했다. 역사적 복원에 필요한 특별한 철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실패를 상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공을 상상하고 있는가? 번호, 변화의 증언들. 마테오 씨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는 한때 가난한 초등학교 교사였다. 월급은 겨우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였고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꿈에 그리던 집을 샀을까? 어떻게 가족들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기에르모,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기적이 아니야. 이것은 법칙이야. 마테오 씨는 35살에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와서 걱정하고 월급날이 되면 잠깐 안도하고 월말이 되면 다시 걱정하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그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때 그는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다. 생각의 힘에 대한 책이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는 내용도 있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다. 부족함이 없다고? 통장을 보면 항상 부족했는데. 하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부족함은 현실이 아니라 관점이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볼 수 있다. 마테오 씨는 실험해보기로 했다.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냥 읽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각 구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로 평온한 마음 상태를 상상했다. 스트레스와 걱정이 사라진 상태를, 마음이 고요하고 맑은 상태를,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그런 상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평온해지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방과 후 개인 과외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주말에 학습지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의 태도였다. 전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의무감으로 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열정이 생겼다. 학생들이 이해할 때까지 더 정성껏 설명했다. 창의적인 교수법을 연구했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다. 마테오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단순히 돈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것,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 교육을 통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이런 목적의식이 생기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일은 더 이상 고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명이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입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개인 과외 학생들이 늘어났고 다른 학교에서도 특별 강의를 요청했다. 교육 관련 책을 쓰는 일도 시작했다. 3년 만에 그의 수입은 3배가 되었다. 그리고 5년 후 그는 꿈에 그리던 집을 샀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이 구절이 그의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마음가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 풍요로움을 느꼈다. 감사함을 느꼈다.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루시아의 할머니 이야기는 어떤가?
루시아는 기에르모의 아내였다. 그녀도 처음에는 남편의 변화를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할머니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다. 루시아의 할머니는 가난한 이민자 가정 출신이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암송했다. 그리고 작은 식당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작았다. 집 앞마당에서 간단한 음식을 파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일 이 말을 반복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30년 후 그녀는 세계의 성공적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루시아가 기에르모에게 말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고. 이런 증언들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다. 이것은 패턴이다. 이것은 법칙이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법칙. 번호 6. 기에르모의 개인적 변화. 기에르모에게 전환점이 찾아왔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한 중년 남성이 철물점에 들어왔다. 그는 오래된 집을 복원하고 있었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철물이 필요했다. 요즘은 이런 걸 어디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 고객이 말했다. 모든 게 대량 생산품이고 옛날 방식으로 만든 건 찾기가 어려워요. 기에르모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뒤편 작업실로 고객을 안내했다. 거기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도구들이 있었다. 수십 년간 먼지만 쌓이고 있던 도구들. 이런 도구들로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기에르모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이 담겨 있었다. 고객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럼 이런 손잡이도 만들 수 있나요? 기에르모는 고객이 가져온 사진을 보았다. 18세기 스타일의 정교한 철제 손잡이였다. 예전 같았다면 그런 건 저희가 안 해요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시편 23편을 매일 암송하면서 그의 마음가짐이 바뀌었다. 가능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날 밤 기에르모는 오랜만에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의 도구들을 하나하나 닦으면서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쇠를 달구고 망치질하는 모습, 불꽃이 튀고 쇠가 서서히 모양을 갖춰가는 과정, 그리고 완성품을 보며 뿌듯해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들아, 이것은 단순한 철물이 아니야. 이것은 예술이야. 장인의 혼이 담긴 작품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기에르모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잃고 살아왔는지를. 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상인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원래는 장인이었다. 창조자였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의 이 구절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의 영혼이 정말로 소생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부터 기에르모의 일상이 바뀌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시편 23편을 암송했다. 그리고 작업실에 가서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창조적인 일에 투자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라 손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였다. 2주 후 첫 번째 주문품이 완성되었다. 18세기 스타일의 철제 손잡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고객이 그것을 받아들었을 때의 표정을 기에르모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정말 예술품이에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네요. 그 순간 기에르모는 알았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문화를 보존하는 일이었다. 전통을 계승하는 일이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일이었다. 루시아도 변화를 느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맞았다. 기에르모는 행복했다. 오랜만에 진짜 행복을 느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아직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이 무섭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품을 팔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예술을 만들었다. 그들은 물건을 배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식을 전수했다.
그들은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특별한 가치를 창조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이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의 잔이 넘치고 있었다. 번호 7. 건축가 라울 코르테스와의 만남. 운명적인 만남이란 이런 것이었다. 수요일 오전, 기에르모가 새로 제작한 철제 장식품을 진열하고 있을 때였다. 한 남성이 철물점에 들어왔다. 그는 다른 고객들과 달랐다.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으로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라울 코르테스입니다. 건축가죠. 그는 명함을 건네면서 자신을 소개했다. 복원 건축 전문이라는 글자가 명함에 적혀 있었다. 식민지 시대 건물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철물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기에르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떤 종류의 철물을 찾고 계신가요? 라울은 가방에서 두꺼운 폴더를 꺼냈다. 그 안에는 18세기, 19세기 건축물의 세밀한 도면들이 들어있었다. 이런 스타일의 경첩, 손잡이, 자물쇠, 장식품들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재현해야 해요. 기에르모는 도면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복잡하고 정교한 디자인들이었다. 예전 같았다면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런 걸 다루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시편 23편을 매일 암송하면서 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 문제가 아닌 기회를 보게 되었다. 가능합니다. 기에르모가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라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다른 곳에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저희 가게는 좀 특별합니다. 기에르모가 미소 지었다.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장장이었거든요. 전통 기법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라울을 작업실로 안내했다. 오래된 용광로, 전통적인 망치들, 수십 년 된 도구들, 그리고 최근에 만든 몇 개의 작품들. 라울은 감탄했다. 이런 작업실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정말 귀한 기술이에요. 요즘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기에르모가 겸손하게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라울이 흥분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프로젝트에 완벽합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라울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오래된 성당 복원, 역사적 건물의 원형 복구, 박물관 전시품 제작. 이런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라울이 말했다. 사람들이 점점 전통과 역사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거든요. 기에르모는 마테오 씨의 말이 떠올랐다. 더 큰 목적을 가져야 한다. 돈만을 위해 일하면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었다. 전통을 보존하고 역사를 살리는 일. 이것이 그의 진정한 목적이었다. 첫 번째 주문으로 이것들부터 시작해볼까요? 라울이 도면을 가리켰다. 총 50개 정도의 아이템이 필요해요. 기에르모는 빠르게 계산해봤다. 이 주문만으로도 한 달치 매출과 맞먹었다.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급하지 않아요. 품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2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계약이 성사되었다. 라울이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을 남겼다. 기에르모 씨, 제가 아는 다른 건축가들과 박물관 관계자들에게도 이곳을 소개하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기에르모는 믿을 수 없었다. 몇 주 전만 해도 문을 닫을까 고민하던 철물점이 갑자기 전문 복원업체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날 밤 루시아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기에르모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 23편을 매일 암송하면서 그의 마음가짐이 바뀌었고 그 결과 행동이 바뀌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자 기회가 찾아왔다. 내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 구절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경쟁 업체들이 가격으로만 경쟁할 때 그는 품질과 전문성으로 차별화했다. 대형 마트들이 대량 생산품을 팔 때 그는 수제 예술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런 차별화된 가치를 찾는 고객들이 나타났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로 그의 잔이 넘치기 시작했다. 번호 8. 사업 재구성.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결심은 순간에 이루어진다. 기에르모는 결심했다. 철물점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겠다고.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편 23편 암송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각 구절을 자신의 사업과 연결해서 깊이 묵상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통해 그는 풍요의 마음가짐을 유지했다. 고객이 적은 날에도 주문이 지연되는 날에도 결핍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통해 그는 평온함을 유지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 평온함에서 창조적 아이디어들이 계속 떠올랐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통해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잊지 않았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보존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 매장 구조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모든 철물을 종류별로 무작정 진열했다. 나사는 나사끼리, 경첩은 경첩끼리.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매장 한쪽에 전통 복원 섹션을 만들었다. 거기에는 그가 직접 제작한 수제품들을 전시했다. 각 제품마다 제작 과정과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카드를 붙였다. 루시아가 적극적으로 도왔다. 여보, 웹사이트도 만들어야 해요. 요즘 고객들은 인터넷으로 먼저 검색해보거든요. 카탈로그도 제작해요. 전문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소셜미디어 계정도 만들어서 작업 과정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기에르모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런 것들이 낯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편 23편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기로 했다. 웹사이트 제작은 루시아가 맡았다. 그녀는 밤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웹디자인을 배웠다. 카탈로그는 기에르모가 직접 사진을 찍고 설명을 썼다. 각 제품의 역사적 의미와 제작 기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매일 작업 과정을 올렸다. 쇠를 달구는 모습, 망치질하는 모습, 점점 완성되어가는 작품들. 처음에는 팔로워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을 믿고 계속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라울이 다른 건축가들을 데려왔다. 그들도 기에르모의 작품에 감탄했다. 대학교 건축과 교수인 하비에르 멘데스가 특별히 관심을 보였다. 기에르모 씨, 이런 전통 기법들을 문서화해야 해요. 사라져가는 기술이거든요. 학생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 될 거예요. 하비에르는 제안했다. 매월 한 번씩 우리 학생들과 함께 와서 워크숍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물론 교육비도 지급하고요. 기에르모는 흔쾌히 동의했다. 첫 번째 워크숍이 열렸다. 건축과 학생 15명이 철물점을 찾았다. 기에르모는 전통 대장장이 기법을 시연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우와, 이런 게 진짜 수작업이군요. 박물관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완전 다르네요.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또 있나요? 그날 워크숍 후 3명의 학생이 개인적으로 더 배우고 싶다고 했다. 하비에르 교수는 만족했다. 기에르모 씨, 정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통 기법 보존에도 도움이 되고 사업적으로도 새로운 수익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기에르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루시아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시편 23편대로 되고 있잖아요. 루시아가 미소 지었다. 매출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었다. 전통 복원 섹션의 수익이 기존 매출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에르모의 마음 상태였다. 그는 더 이상 생존을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성장을 꿈꾸고 있었다. 더 이상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협업을 모색하고 있었다.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다. 번호 9. 워크숍과 신제품. 성공은 눈사태와 같다.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만들고 그것이 또 다른 기회를 창조한다. 첫 번째 학생 워크숍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하비에르 교수는 약속을 지켰다. 한 달 후 2번째 워크숍을 가져왔다. 이번에는 건축가뿐만 아니라 역사과 미술과 학생들도 함께였다. 기에르모 씨의 작업실이 살아있는 박물관 같다고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하비에르가 설명했다. 2번째 워크숍은 첫 번째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 학생들은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싶어 했다. 간단한 철물 제작에 도전해보고 싶어 했다.
기에르모는 안전한 범위에서 학생들이 직접 망치질을 해볼 수 있도록 했다. 오,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근데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걸 평생 직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 기에르모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단순히 철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을 키워주고 있다는 것을. 어떤 학생은 전통 건축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떤 학생은 수공예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했다. 워크숍이 끝난 후 루시아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여보, 이걸 상품화하면 어떨까요? 뭘 상품화한다고? 복원 키트요. DIY 전통 철물 제작 키트 말이에요. 루시아의 아이디어는 이랬다. 간단한 철물 제작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키트를 만드는 것, 필요한 재료와 도구, 그리고 상세한 가이드북을 포함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심 있어 할 거예요. 요즘 DIY 문화가 인기잖아요. 기에르모는 처음에 의구심을 가졌다. 그런 걸 누가 사겠어? 하지만 루시아는 확신했다. 시편 23편 생각해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제한된 사고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녀는 온라인으로 시장 조사를 해봤다. 수공예 체험, DIY 키트, 전통 기법 학습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았다. 그리고 여보가 직접 만든 가이드북과 온라인 튜토리얼 영상까지 포함하면 정말 특별한 상품이 될 거예요. 기에르모는 마테오 씨의 조언을 떠올렸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생각해라. DIY 키트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전통 기법을 배우고 싶지만 접근할 기회가 없던 사람들에게. 결국 그는 도전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제품은 기본 철제 고리 만들기 키트였다. 필요한 재료, 간단한 도구, 안전 장비, 그리고 4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가이드북. 여기에 QR코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비디오 튜토리얼까지 포함했다. 루시아가 포장 디자인과 마케팅을 담당했다. 세련된 패키지와 전문적인 설명서를 만들었다. 웹사이트에 제품을 올리고 소셜미디어로 홍보를 시작했다. 처음 한 달 동안 5개가 팔렸다. 기에르모는 실망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루시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작이야. 시편 23편 기억해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키트를 구매한 고객들이 SNS에 자신의 작품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 해봤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설명서가 정말 자세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전통 기법을 집에서 배울 수 있다니 신기해요. 이런 리뷰들이 입소문을 만들었다. 두 번째 달에는 15개가 팔렸다. 세 번째 달에는 30개. 네 번째 달에는 50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주문이 들어왔다. 한 문화센터에서 단체 주문을 했다. 전통 공예 강의용으로 100개의 키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기에르모는 믿을 수 없었다. 여보, 이게 정말 될 줄 몰랐어요. 됐잖아요. 시편 23편대로. 루시아가 환하게 웃었다. 이제 철물점은 단순한 철물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통 기법의 교육센터였고 문화 보존의 거점이었으며 창조적 체험의 공간이었다. 번호 10. 사업의 변화. 6개월 만에 철물점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물리적인 변화도 눈에 띄었다. 기존의 어둡고 답답했던 매장은 밝고 정돈된 공간으로 바뀌었다. 한쪽에는 전통 복원 철물 전시 공간, 다른 쪽에는 DIY 키트 판매대, 그리고 뒤쪽에는 교육용 작업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기에르모가 제작한 작품들의 사진과 제작 과정이 전시되어 있었다. 마치 작은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기에르모 자신이었다.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것은 이제 그의 생활 리듬이 되었다.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정신적 준비 운동이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통해 그는 하루를 풍요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다. 고객이 적어도 주문이 지연되어도 결핍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통해 그는 바쁜 하루 중에도 평온함을 유지했다. 급한 주문이나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할 때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통해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잊지 않았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통을 보존하고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숫자로도 변화가 증명되었다. 6개월 전월 매출은 150만 원 정도였다. 간신히 임대료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45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3배 증가한 것이다. 전통 복원 철물 주문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했다. DIY 키트 판매가 20%, 교육 프로그램이 15%, 그리고 기존의 일반 철물 판매가 5%였다. 완전히 새로운 사업 구조였다. 더 중요한 것은 수익의 질이었다. 예전에는 박리담회로 겨우 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지금은 고부가 가치 상품과 서비스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고객층도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주로 근처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찾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전문 고객들이 찾아왔다. 건축가, 보건 전문가, 박물관 관계자, 대학교 교수, 문화재 관련 공무원, 그리고 전통 기법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까지. 기에르모는 이제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다. 그는 전문가였다. 자문가였다. 교육자였다. 고객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기에르모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의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런 프로젝트에는 어떤 방식이 적합할까요? 그들은 그를 선생님으로, 전문가로 대했다. 기에르모 자신도 변했다. 자신감이 생겼고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하지 않았다. 그들이 제공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제공했다. 나는 생존자가 아니라 창조자다. 어느 날 저녁 루시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버텨내려고만 했어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만 했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루시아는 남편의 변화가 자랑스러웠다. 시편 23편 효과네요. 맞았다. 시편 23편이 그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결핍에서 풍요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생존에서 창조로. 그리고 그 사고방식의 변화가 구체적인 현실의 변화로 나타났다. 어느 날 저녁 매장 정리를 하면서 기에르모는 6개월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봤다. 절망하고 걱정하고 포기하려던 그 모습. 그리고 지금의 자신. 희망적이고 자신감 있고 미래를 기대하는 자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로 그의 잔이 넘치고 있었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비밀을 나누고 싶었다. 번호 11. 인정과 문화적 확장.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었다. 목요일 오후 기에르모가 새로운 복원 프로젝트의 도면을 검토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시린민소 개술박물관의 박물관장 마리아 곤잘레스입니다. 기에르모는 순간 긴장했다. 박물관장이 왜 자신에게 전화를 했을까? 저희가 다음 달에 전통 직업의 세계라는 특별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에르모 씨의 대장장이 기법을 소개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기에르모는 믿을 수 없었다. 제가요? 정말요? 네. 하비에르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기에르모 씨가 식민지 시대 철물 제작 기법의 전문가라고 하시더군요. 박물관장은 계속 설명했다. 우리의 목표는 사라져가는 전통 기술들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기에르모 씨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귀중해요. 전시 계획은 이랬다. 기에르모의 작업실을 박물관에 재현하고 그의 작품들을 전시한다. 그리고 주말마다 관람객들 앞에서 직접 시연을 해준다. 관람객들이 살아있는 전통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예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기에르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 참여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박물관장이 덧붙였다. 전시 기간 동안 기에르모 씨의 작품을 판매할 수도 있어요. 관심 있는 관람객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전시 준비는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박물관 직원들이 기에르모의 작업실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기에르모는 전시용 작품 15점을 새로 제작했다. 각 작품마다 제작 기법과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카드를 만들었다. 루시아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전시 팸플릿 제작, SNS 홍보, 언론 보도자료 작성까지 담당했다. 전시 개막일
기에르모는 정장을 차려입고 박물관을 찾았다. 재현된 그의 작업실을 보는 순간 감동했다. 마치 진짜 작업실이 그대로 옮겨진 것 같았다. 관람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우와,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아직도 이런 기술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예술품이네요. 첫 번째 시연이 시작되었다. 기에르모는 간단한 철제 고리를 만드는 과정을 시연했다. 쇠를 달구고 망치질하고 모양을 잡아가는 전 과정을.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이 여러 개 올라갔다. 이런 기술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얼마나 오래 걸려서 숙달되나요? 요즘도 이런 기법이 필요한가요? 기에르모는 자신감 있게 답변했다. 그의 지식과 경험이 빛났다. 시연이 끝난 후 몇 명의 관람객이 작품을 구매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혹시 이런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제 아들이 정말 관심이 있어 해서요. 저희 철물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날 하루 만에 교육 프로그램에 8명이 등록했다. 전시는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매주 토, 일요일마다 시연을 했다. 지역 신문에서 기사를 실었다. 사라져가는 전통 기법을 지키는 현대의 장인. TV 뉴스에서도 짧게나마 소개되었다. 전시가 끝날 즈음 박물관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기에르모 씨, 정말 성공적인 전시였어요. 관람객 만족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저희 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전통 기법 워크숍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기에르모 씨가 강사로 참여하시는 정기 워크숍이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박물관에서 3시간짜리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원은 15명 정도로. 계산해보니 한 번에 75만 원의 수입이었다. 매월 정기 수입. 물론 참여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루시아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기에르모는 감회가 깊었다. 1년 전만 해도 문을 닫을까 고민하던 작은 철물점이 이제는 박물관에서 정기 강의를 하게 되었다. 시편 23편 효과예요. 루시아가 미소 지었다. 선량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의 평생에 따르리니. 정말로 선량과 인자하심이 그의 평생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았다. 번호 12, 가족 축하와 공유된 유산. 성공을 가족과 나누는 순간만큼 달콤한 것은 없다. 토요일 저녁, 루시아가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 기에르모의 박물관 정기 워크숍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마테오 씨도 초대했다.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그분을. 식탁에는 루시아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중앙에는 작은 케이크가 있었다. 축하합니다. 기에르모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건배, 루시아가 잔을 들었다. 무엇에 대한 건배죠? 기에르모가 물었다. 변화에 대한 건배예요. 용기에 대한 건배. 그리고 시편 23편에 대한 건배. 마테오 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정신에 대한 건배도 추가하죠.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1년 전 이맘때를 기억하세요? 루시아가 말했다. 여보는 매일 걱정만 하고 잠도 못 자고 문을 닫을까 고민하고. 그때가 벌써 그렇게 오래됐나요? 기에르모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오래됐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루시아가 계속했다. 박물관에서 정기 강의하고 전국에서 주문 들어오고 학생들이 찾아오고. 마테오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에르모, 당신이 해낸 거예요. 시편 23편은 도구였을 뿐 실제로 변화를 만든 건 당신의 의지와 행동이었어요. 아니에요, 마테오 씨. 마테오 씨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마테오 씨가 미소 지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거든요. 루시아가 궁금해했다. 지금 매출이 정확히 얼마나 돼요? 기에르모가 계산해봤다. 이번 달이 5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6개월 전에 비해 거의 4배 늘었어요. 4배, 루시아가 놀랐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출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기에르모가 덧붙였다. 예전에는 매달 들쭉날쭉했는데 지금은 예측 가능해요. 박물관 정기 워크숍에서 월 75만 원, 복원 철물 주문에서 월 300만 원, DIY 키트 판매에서 월 100만 원, 개인 교육에서 월 50만 원. 나머지는
일반 철물 판매와 기타 수입이었다. 수입원이 다양해진 게 가장 큰 변화예요. 기에르모가 분석했다. 예전에는 철물 판매에만 의존했는데 지금은 5개의 다른 수입원이 있어요. 마테오 씨가 감동했다.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현실이 되었네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아니에요. 기에르모가 진지하게 말했다. 마음가짐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항상 불안했어요. 내일 뭔가 잘못될까봐, 고객이 오지 않을까봐, 경쟁에서 밀릴까봐.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요? 제가 가진 가치에 대한 확신이요. 제가 하는 일의 의미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루시아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항상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쳐요. 마테오 씨가 물었다. 혹시 주변 다른 상인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줄 생각은 없어요? 기에르모가 눈을 반짝였다.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옆 건물 문구점 사장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기에르모, 이제 다음 목표가 뭐예요? 마테오 씨가 물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전통 기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싶어요. 좋은 목표네요. 그리고 기에르모가 잠깐 망설였다. 다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절망하고 있는 분들께. 루시아가 흥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시편 23편과 실천적 방법들을 결합한 워크숍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가족 사업을 하는 분들께. 마테오 씨의 얼굴이 밝아졌다.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당신이 직접 경험한 변화 과정을 나누는 거죠. 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거든요. 시편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날 밤 기에르모는 오랜만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었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선량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의 평생에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영원히. 앞으로도 이 선량과 인자하심이 그의 평생을 따를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을 나누고 싶었다. 번호 13. 다른 창업자들에게 영감. 변화의 파급력은 예상보다 빨랐다. 월요일 오전, 기에르모가 매장에서 새로 들어온 복원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옆 건물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카를로스가 찾아왔다. 카를로스는 50대 중반의 성실한 사업가였지만 요즘 표정이 어두웠다. 온라인 쇼핑과 대형 마트 때문에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기에르모, 혹시 시간 있어? 물론이지, 카를로스. 무슨 일이야? 카를로스는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부러워서 왔어. 당신 매장이 요즘 정말 잘 되고 있잖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기에르모는 카를로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앉아,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매장 뒤편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카를로스, 1년 전 내가 어땠는지 기억해? 그럼 매일 걱정만 하고 문 닫을까 고민하고. 맞아. 그런데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 카를로스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물건이 바뀐 건 아니야.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니고 바뀐 건 내 생각이야. 기에르모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테오 씨와의 만남, 시편 23편과의 만남, 그리고 점진적인 변화 과정. 처음에 카를로스는 의구심을 가졌다. 시편? 종교 얘기 아니야? 아니야. 종교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관한 이야기야. 생각의 힘에 관한 거지. 기에르모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매장 문을 열면서 오늘도 손님이 별로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정말로 손님이 안 왔어. 지금도 경제는 어려운데? 맞아. 하지만 내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오늘은 어떤 좋은 만남이 있을까?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카를로스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말 달라졌어? 달라졌지.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 그리고 다르게 행동하게 되었고.
기에르모는 자신의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마음가짐의 변화, 새로운 기회의 발견, 차별화된 서비스의 개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카를로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야. 무슨 뜻이야? 경제가 어렵다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야. 카를로스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나는 문구점인데 뭘 차별화할 수 있을까? 기에르모가 미소 지었다. 바로 이런 질문을 기다렸다. 카를로스, 당신이 30년 동안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 그냥 문구 파는 거 아닌가? 아니야. 당신은 학생들이 어떤 문구를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어. 어떤 펜이 쓰기 편한지, 어떤 노트가 공부하기 좋은지, 어떤 가방이 실용적인지. 카를로스의 눈이 조금씩 밝아졌다. 그리고 요즘 학부모들은 뭘 가장 고민해? 아이들 교육 문제잖아. 당신이 그런 상담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문구점에서 교육 상담을. 왜 안 돼? 당신은 수천 명의 학생들을 봐왔잖아. 어떤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지, 어떤 도구가 도움이 되는지. 기에르모는 계속 설명했다. 온라인에서는 물건만 살 수 있어. 하지만 당신한테서는 경험과 조언을 얻을 수 있지. 그게 차별화야. 카를로스는 흥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기에르모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다. 시편 23편이 적힌 카드였다.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봐. 시편? 매일 아침 이걸 읽어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특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부분을. 카를로스가 카드를 받아들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해보고 판단해. 30일만. 30일 동안 매일 아침 이걸 읽고 하루를 풍요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해봐. 기에르모는 추가로 조언했다. 그리고 매일 이런 질문을 해봐. 오늘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카를로스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 한번 해볼게. 어차피 지금 상태로는 더 나빠질 것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 기에르모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더 나빠져.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야 해. 카를로스가 떠나기 전에 기에르모는 한 권의 책을 건넸다. 이것도 읽어봐. 생각의 힘에 관한 책이야. 고마워, 기에르모. 정말 고마워. 별거 아니야. 우리는 이웃이잖아. 서로 도와야지. 카를로스가 떠난 후 기에르모는 뿌듯한 마음을 느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요가 아닐까? 선량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의 평생에 따르리니. 그는 이제 그 선량과 인자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었다. 번호 14. 멘토링 제안. 영감은 전염되는 법이다. 카를로스와의 대화 이후 기에르모의 마음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루시아에게 아이디어를 털어놓았다. 여보, 생각해보니까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작은 가게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경험한 변화 과정을 다른 분들과 나눠보면 어떨까요? 루시아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에르모는 며칠 동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창업자의 시편이라는 제목의 워크숍을 기획했다. 시편 23편의 원리를 가족 사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다. 워크숍의 구성은 이랬다. 1부, 마음가짐의 변화, 시편 23편의 실용적 해석. 2부, 기회의 발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 3부, 차별화 전략, 나만의 고유한 가치 찾기. 4부, 실행 계획, 30일 변화 프로그램. 실제 경험담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기에르모가 루시아에게 설명했다. 저의 실패와 성공을 솔직하게 나누고 참가자들도 각자의 상황을 나눌 수 있도록. 루시아가 실무적인 제안을 했다. 장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매장 뒤편 작업실을 정리해서 교육 공간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참가비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1인당 10만 원 정도? 하지만 돈보다는 정말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루시아는 온라인 홍보 계획을 세웠다. 소상공인 커뮤니티, 창업 관련 카페, 지역 상인의 게시판에 공지해볼게요. 그리고 체험 후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카를로스 같은 분들의 변화 과정을 기록해서.
첫 번째 워크숍 공지를 올린 후 반응이 예상보다 뜨거웠다. 일주일 만에 15명이 신청했다. 정원이 12명이었는데 초과된 것이었다. 신청자들의 사연도 다양했다. 25년간 운영한 철물점이 망하기 직전인 사장,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매출이 70% 줄어든 의류 매장 운영자, 대형 마트 때문에 고전하는 작은 슈퍼마켓 사장,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작은 식당 사장 부부, 새로 창업했지만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식집 사장. 기에르모는 신청자들의 사연을 읽으면서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첫 번째 워크숍 당일 12명의 참가자들이 기에르모의 작업실에 모였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에는 간절함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에르모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기에르모는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실패담을 숨기지 않았다. 절망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들을 솔직하게 나눴다. 시편 23편이 뭔지 아시는 분? 몇 명이 손을 들었다. 대부분 종교적 위안을 위한 구절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것을 사업의 원리로 해석해봤습니다. 참가자들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워크숍은 예상보다 훨씬 활발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조언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기에르모의 경험담에서 희망을 찾았다. 정말 시편을 매일 읽는 것만으로도 달라질까요? 한 참가자가 물었다.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에르모가 답했다.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실제로 적용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워크숍 마지막에 모든 참가자에게 30일 실천 계획서를 나눠줬다. 매일 아침 시편 23편 암송, 풍요로운 마음가짐 유지하기, 매일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질문하기,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시도하기, 30일 후 변화 기록하기,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요. 기에르모가 말했다. 그때 각자의 변화를 나눠보시죠. 워크숍이 끝난 후 참가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정말 희망이 생겼어요. 실천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한 달 후 두 번째 모임이 열렸다. 12명 중 10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모두 변화된 모습이었다.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온라인 맞춤 상담 서비스를 시작해서 매출이 20% 늘었다고 했다. 분식집 사장은 전통 손맛 컨셉으로 차별화해서 단골 고객이 2배로 늘었다고 했다. 슈퍼마켓 사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해서 새로운 수익권을 만들었다고 했다. 기에르모는 감동했다. 여러분의 변화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저녁 루시아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기에르모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다. 이걸 더 확산시켜야겠어요. 어떻게요? 온라인 과정도 만들고 책도 써보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진정한 분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번호 15. 마지막 성찰과 보편적 메시지. 진정한 변화는 언제 완성되는가? 답은 간단하다. 완성되지 않는다. 변화는 지속되는 과정이다. 기에르모가 시편 23편을 만난 지 1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느 조용한 일요일 저녁, 기에르모는 혼자 매장에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시편 23편을 바라보면서 그는 깊은 감회에 젖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년 전 이 구절을 처음 들었을 때의 기분을 기억했다. 반신반의했고 현실과 동떨어진 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구절이 그의 현실이 되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다. 매출은 안정적이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정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았고 하는 일의 의미를 느꼈다.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다. 감사함으로 가득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평온함,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예전에는 항상 불안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경쟁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공포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하지만 지금은 평온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평온함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적, 이것이 모든 변화의 중심이었다. 예전에는 그냥 생존을 위해 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일했다. 전통을 보존하고 지식을 전수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런 목적의식이 그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주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려운 상황이 와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모든 어려움은 일시적이고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내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경쟁, 이제 그는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이 무섭지 않았다.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가격으로 경쟁했지만 그는 가치로 경쟁했다. 그들은 편의를 제공했지만 그는 의미를 제공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요,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고 있었다.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 자체가 충만하다는 의미였다. 매일이 감사했고 하는 일이 즐거웠고 미래가 기대되었다. 선량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의 평생에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영원히. 지속성,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 왜냐하면 외적 조건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내적 상태가 바뀐 것이기 때문이었다. 생각이 바뀌었고 믿음이 바뀌었고 관점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런 내적 변화는 외적 환경과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었다. 기에르모는 마테오 씨의 말을 떠올렸다. 기에르모, 기억해라. 진정한 분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생각과 감정과 목적이 풍요의 영원한 원리와 일치할 때 활성화되는 거야. 바로 그것이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종교적 텍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을 풍요의 원리와 일치시키는 강력한 도구였다. 그리고 그 원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었다. 종교나 문화나 배경과 상관없이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명확히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에르모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 건너편에서 카를로스가 자신의 문구점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시편 23편의 힘이 카를로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기에르모의 워크숍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원리를 전하고 있었다. 변화의 파급력은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 기에르모는 깨달았다. 진정한 분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큰 풍요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마테오 씨 덕분에 시작된 여정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마음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변화의 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기에르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그가 경험한 변화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다. 이것은 법칙이다.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법칙. 시편 23편의 힘은 종교나 문화를 초월한다. 그 안에 담긴 원리는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똑같이 작동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순간 당신도 이 말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은행 계좌가 어떻든,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부족함은 현실이 아니다. 부족함은 관점이다. 기에르모가 깨달은 것처럼 당신도 깨달을 수 있다.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다. 문제는 내부에 있다. 당신의 생각에, 당신의 믿음에, 당신의 관점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내부 상황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창조하고 있다. 풍요를 창조할 수도 있고 결핍을 창조할 수도 있다. 당신은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가? 마테오 씨가 기에르모에게 전해준 지혜는 이제 당신의 것이다. 기에르모가 실천한 원리들은 이제 당신이 실천할 차례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가?
오늘도 어려운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오늘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기대하는가?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한다. 당신의 하루가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을 단순한 희망사항으로 치부하지 마라. 이것은 선언이다. 현실에 대한 선언이다. 당신의 잔은 이미 넘치고 있다. 가능성으로, 기회로, 잠재력으로 넘치고 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볼 수 있다. 시편 23편이 당신에게 새로운 렌즈를 주었다. 기에르모처럼 당신도 변할 수 있다. 그의 철물점이 박물관과 협력하게 된 것처럼 당신의 일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생존에서 번영으로 바뀐 것처럼 당신도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결심해야 한다.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같은 걱정, 같은 두려움, 같은 제한적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것인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시편 23편을 단순히 읽기만 하지 마라.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라. 그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라. 기에르모가 그랬던 것처럼 매일 아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선언하라. 증거가 없어도,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계속 선언하라. 그리고 그 선언에 맞는 행동을 하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계획하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다. 이것은 법칙이다. 기에르모가 증명했다. 마테오 씨가 증명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했다. 이제 당신이 증명할 차례다. 당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될 차례다. 당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차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지금 당신의 결심에서 시작된다. 망설이지 마라. 미루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